용어니까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는 건 사실이에요. 제주산 콩을 사용을 한다고 제주도 농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농민이 돼야 되는데. 얼마 전 충남 논산시에서는 탑정호에 새로운 관광형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본격 개장을 앞두고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특색 있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열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시민늑보 불청객에서 살펴봅니다. 정진호 팟캐스트 PD, 오늘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충남 논산시에 있는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에 나와 있습니다. 논산시에서는 얼마 전 예산 158억 원을 들여서 이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오늘 시민늑보 불청객 시간에서는 이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를 비롯해서 충청남도 지역의 다른 출렁다리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에선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라면서 탑정호 위에 진입로를 포함 600m가량의 탑정호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논산시는 이 탑정호 출렁다리에 이름을 지어달라면서 공모를 진행했고 여기에는 모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응모했는데요. 그런데 이 다리의 이름 결국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가 금상으로 그리고 탑정호 출렁다리가 동상으로 선정됐고 그러면서 500만 원 정도의 시민 혈세가 사용됐습니다.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라는 명칭이 계속 쓰던 용어니까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는 건 사실이에요. 좀 더 참신한 그런 명칭이 있을까. 그 외부 전문가들께서 명칭들에 대한 채점을 했는데 그게 가장 높게 나왔죠. 9분이 채점을 했는데 그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900점 만점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리던 이름보다 더 나은 이름이 있을까 찾아보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는데 더 나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기존에 불리던 이름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이런 명칭 공모는 또 있었습니다. 예산군에서도 지난해 예당호 출렁다리에 있는 예당호 음악분수에 이름을 지어달라는 공모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공모 결과 이 분수의 이름 그냥 예당호 음악분수로 결정됐습니다. 저희는 음악분수 명칭 공부할 때 그 전에 사업을 하면서 예당 음악분수라는 명칭 가칭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네, 그걸로 많이 불렸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을까 하고 저희가 공모를 했었거든요. 공모할 때 예당호 음악분수는 공모해서 제의를 시켰어요. 다만 심사 때는 그거를 포함을 해서 심사를 하겠다 했었거든요. 예, 그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나왔으면은 저희가 그거를 선정을 하고 그보다 못하면 이제 대상작이 없다면은 예당 음악 분수를 사용하겠다. 사전에 저희는 알려드리고 공모를 했던 거예요. 이미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불리고 있었거나 지역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이름을 찾겠다는 명분으로 실시했던 이런 명칭 공모들. 하지만 결국 구관이 명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탑정호 출렁다리의 이 새로운 명칭을 공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탑정호 출렁다리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만한 공모다. 또 문제 속에 답이 있었다. 이럴 거면 왜 했냐. 이런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더 나은 이름이 있을까 싶어서 공모를 했다는 논산시 해명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심지어는 그 탑정호까지 직접 찾아갔던 시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였다면
우롱당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논산시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게다가 이번 공모전이 사실상 당첨과 같은 접수 경쟁이었다 이런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접수 경쟁이요? 예. 예, 그럼 뭐 선착순으로 뽑았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러 명이 같은 명칭을 적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예. 경우에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 상이 돌아간 건데요. 1위를 한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는 공모 시작 후 43초 만에, 그리고 3위였죠. 탑정호 출렁다리는 2초 만에 접수한 사람에게 상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접수 경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 원래 명칭은 당선작에서 제외하는 것, 이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예. 애초에 기존 명칭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명칭 공모전을 열지 않는 것도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공모전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번 공모전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었던 하나만한 공모전이 됐다. 예, 그런 공모전이었다 생각이 예. 됩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이번 공모의 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의 세금이 쓰였죠. 그뿐 아니라 이 심사위원비나 기타 운영비, 그리고 공모전의 준비와 결과, 또 그 이후 결과에 대한 해명까지 소요된 행정력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로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출렁다리로 인해서 충남 곳곳에서 더 큰 혈세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에 있는 출렁다리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충남 청양에 있는 이곳 천장호 출렁다리는 지난 2009년에 총 207m의 길이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이후에 충청남도의 여러 지자체에서 이를 벤치마킹한다면서 현재 충청남도에는 모두 4개의 출렁다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통 당시 국내에서 가장 길었던 이 천장호 출렁다리는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였습니다. 특히 이곳은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또 칠갑산 등산로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관광객들뿐 아니라 많은 등산객들도 찾는 명소였는데요. 어떠세요, 여기 오시면요? 네?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좋으세요? 네, 호수도 있고 파란 나무도 있고. 또 좋네요 보니까. 그래요? 가족들이랑 와서 좋네요. 애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2018년 3월 부여군에서는 서동요 출렁다리를 만들었고, 바로 다음해엔 예산군에서도 예당호 출렁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양군에 있는 천장호 출렁다리에도 영향이 끼쳤다고 하는데요. 예당호에 출렁다리 생기고 나서는 좀 어때요? 엄청 줄었지요. 심각하죠. 아, 거길로 많이 빠져나갔다? 예. 그럼 손님 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나요? 많이 줄었죠. 한 10분의 1은 줄었지요. 예당호 생기고 나서 변화가 큰가요? 변화가 크죠. 처음에는 진짜 변화가 컸어요. 명절 때도 매상이 아주 떨어지죠.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70~80%가 떨어졌으니까. 일단 예당호 출렁다리가 생기고 나서 좀 영향이 좀 있나요? 영향이 없진 않죠. 아무래도 뭐 같은 컨셉으로 계속 그 똑같은 걸로 이렇게 시설이 개발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줄긴 줄었다. 영향을 받긴 받았다.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어요. 실제로 관광정보 지식 시스템에서 집계한 통계를 살펴보면 이곳 천장호 출렁다리는 예당호 출렁다리가 들어서기 전까지 충청남도 인기 주요 관광 지점의 탑10 안에 선정돼 왔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비슷한 출렁다리들이 생긴 이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는 줄어들었고, 현재 주요 관광 지점 탑10 안에는 천장호 출렁다리가 아닌 예당호 출렁다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당호 출렁다리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네, 이곳이 바로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 이곳 출렁다리는 올해 처음으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게 됐는데요. 예산군은 지난 2019년 105억 원가량을 들여 예당호에 당시 국내 최장인 402m 길이의 이 출렁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당호 출렁다리에는 음악 분수도 있고, 또 인근에는 여러 공원들도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더욱 인기가 높은데요. 그래서 이곳은 개통 이후 지난 3월까지 모두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왔고,
개통 직전 연도에 비해 무려 203%의 관광객 증가율을 보이면서 예산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출렁다리 가보시니까? 주말에 왔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걸거칠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출렁다리 생기고 이 지역 뭐 상권이나 손님들이 좀 많이 늘었나요? 생기고 나서 많았죠. 생기고 나서는 상권이 좀 좋아지고 그런 건 맞죠? 당연하죠. 여기가 그러기 전에는 그냥 아주 그냥 사람도 별로 없었었던 곳인데. 이처럼 예당호 출렁다리는 예산군을 알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청양군에 있는 출렁다리와 유사한 출렁다리를 만들면서 청양군으로 가는 관광객을 예산군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지적에 대해 예산군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가 개통되고서 현재까지 누적 관광객이 447만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출렁다리가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가서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예산에 더 크고 이렇게 좋은 게 생기다 보니까 청양에 오시는 분들이 예산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관광은 저도 관광객에 대해서 다녀보지만 한 곳만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예당호 가고 다음에는 탑정호 가고 언제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유사한 시설물들이 들어서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곧 개통하게 될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는 예당호 출렁다리보다 훨씬 긴 아시아 최장 길이라고 홍보하고 있고 또 이곳에는 예당호와 유사한 음악 분수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렁다리들 간의 경쟁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제일 긴 출렁다리고 굉장히 그 미적 감각이 뛰어나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오신 분들은 또 방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렁다리가 충청남도에 이번이 4번째더라고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출렁다리 하나 건설하는데 지나친 내부 경쟁 이런 것들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말씀마다 큰 돈 들여서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거를 만들어냈을까. 오히려 역으로 한번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주민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세수 규모는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든지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 관광 이런 명소화도 필요하고. 이렇게 충청남도의 지자체들이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판박이 같은 시설물들을 설치해놓고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벌이는 모습 그리고 이름을 지어달라면서 하나마나한 공모를 진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데요. 제 뒤로 보이는 이 의로운 형제들처럼 이제 충청남도의 자치단체장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청남도에 출렁다리가 4개나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이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4개의 출렁다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마 다들 생각보다 많다 하실 텐데요.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저희 제작진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0년 기준입니다. 전국의 출렁다리가 무려 166개였습니다. 아, 그렇게나 많았습니까? 예, 이것도 상당히 많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출렁다리가 건설 중이거나 또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예. 정도면 출렁다리 열풍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이런 다리가 건설되면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모방하는 형태의 출렁다리만 계속 만든다면 이 결국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예, 차라리 이 인근 시군끼리 좀 협의를 해서 우리 호수에는 출렁다리를 할 테니 그쪽의 호수에는 워터 스크린을 해라라든지 관광객들도 여기서는 이거 보고 다음번에는 저쪽에서 저걸 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누가 거기를 다시 가겠느냐. 그러니까 인근 지역끼리 서로 협의해서 관광 벨트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최근에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충남의 지자체들이 서로 연계해서 관광 벨트를 조성하거나 보다 좀 창의적인 관광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 대승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5년째 충남 천안에서 재배하고 있던 농산물이 어느 날부터인가 천안산 농산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호소하는 한 농민이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럴수 이슈에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서 친환경 콩나물과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이동현입니다. 저는 15년간 천안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품질 좋은 제주산 콩나물 콩 종자를 가지고 재배를 하고 학교 급식에도 친환경 콩나물과 숙주나물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역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에서도 배제되어 학교 급식 납품에도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남 천안시 풍세면. 이동현 씨는 이곳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 15년째 콩나물과 숙주나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성장 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물로만 콩나물을 키우는 친환경 재배법입니다. 처음에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시작했을 때 한 절반은 매일매일 버렸어요. 품종이 안 좋아가지고 하루는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하루는 썩고 다 썩고 하루는 또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하루는 다 썩고 조금 힘들었죠. 천안산 콩종자를 사용해 친환경 콩나물을 재배해보려다 여러 번 실패한 후 결국 제주산 콩종자를 선택해 친환경 재배에 성공했다는데요. 이동현 씨는 2019년까지 제주산 종자의 콩으로 재배한 친환경 콩나물과 숙주를 천안 지역의 학교 급식 농산물로 납품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천안 친환경 농산물로 계약 재배까지 했는데 2020년 갑자기 일반 농산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동현 씨는 천안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에서도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타 시군 거를 갖고 저희 거는 이제 충남 천안산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충남에서 생산된 콩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충남 천안에서 생산을 하지만 천안 친환경 농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농민이 아니라 이제 일반 납품업자, 가공품 취급업자처럼 그런 이제 취급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동현 씨의 콩나물이 충남의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충남산 콩을 사용을 안 하고 제주산 콩을 사용한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콩나물용 콩이란 것은 좀 지역적 영향이 좀 커요. 그런 거는 고려를 안 하고. 충청남도는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농산물에 대해 충남산을 우선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2020년 그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학교 급식 식단에 지역 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해 농민의 소득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 급식 지원센터 또한 전 식재료에 대해 지역 우수 식재료 우선 공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동현 씨의 경우 콩 종자가 제주산이라는 이유로 공급 순위에서도 타 지역 농산물로 취급해 가장 마지막 순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됐다고 합니다. 제일 답답한 부분은 이제
천안에서 재배하고 농사를 짓지만 천안산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화가 나고요. 학교 급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약간 그런 보람찬 일도 좀 하고 싶었고, 그런데 너무 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심정이죠. 해당 사항에 대해 이동현 씨는 2020년 7월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의 답변에 따르면 먼저 농산물 생산 농가인지 가공 판매자인지 질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콩나물은 농산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친환경 농민협회랑 얘기를 하려니까 거기는 이미 저희가 천안 친환경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 그래서 제외시킨 근거는 뭐냐 그랬더니 충청남도 지침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죠. 하루아침에 지역 농민의 정체성을 잃은 이동현 씨는 어디에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친환경 농민은 맞다. 근데 지역산 친환경 농민인지 아닌지까지는 자기네들이 답변을 못 해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답답한 게 그러면 제가 원료를 90%를 제주산 콩을 사용을 한다고 제주도 농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광주 걸 사용한다고 광주 농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걸 쓰느냐에 따라서 농민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디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농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분은 2019년까지 천안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원이었고, 네. 그리고 콩나물과 숙주를 학교 급식으로 납품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9년까지 한 주에 콩나물 3,000kg과 숙주 1,000kg 정도를 천안 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해 왔습니다. 2020년 학교 급식 공급부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2019년까지는 친환경 원예 농산물 공급 계약서를 통해서 천안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까지 맺었었는데 2020년에는 기존과 같은 농산물도 아닌 일반 농산품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을 받고 계약을 해오던 것이 갑자기 일반 농산품으로 바뀌었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렵게 키워온 그 노고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박탈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심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호소인의 경우는 이 시점부터 천안 친환경 농업인연합회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존에 납품하고 있던 천안 급식지원센터와의 공급 계약에 있어서도 순위가 가장 마지막으로 밀려나게 됐죠. 그렇기에 단순히 계약서상 표현의 차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실질 내용이 달라진 것이거든요. 예. 이에 대해 호소인은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인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 핵심 쟁점은 제주산 콩 종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충남도에서는 이것을 이제 제주산 콩나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콩나물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원산지 표기에서 소의 경우를 좀 찾아봤는데요. 예. 소 같은 경우에는 사육국에서 6개월 이상 사육을 하면 원산지가 그 사육국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6개월 이상을 키우면 그 소의 원산지는 한국산이 되는 겁니다. 예. 국내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돼지는 그 기간이 2달. 2개월만 키우면 국내산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뭐 농산물과 소를 뭐 직접적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충남도는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콩나물을 제주산 콩나물로 규정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씨의 콩나물이 어떤 기준으로 충남산 친환경 농산물에서 제외된 것인지 충청남도에 물어봤습니다. 해당 부서인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법률 자료와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농수산물 표시법에 콩나물은 가공품, 즉 신선 편의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원료의 원산지 표기 기준에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법에 가공품인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콩이 제주도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제주산이라고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 지역의 농산물이다 아니다 판단할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령인지. 우리 원산지법이 말씀하신 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콩나물은 원산지가 중요하므로 충남에서 재배해도 제주산 콩종자를 썼다면 충남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청남도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의 조례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충남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농산물을 포함합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지역 농산물은 그 농산물을 주 원료로 가공한 제품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현 씨는 콩나물을 가공품으로 보고 종자의 원산지를 생산지로 보는 것은 농업 현실과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콩나물이라는 거는 이제 콩을 재배할 때부터 이제 화학 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 콩을 가져와서 저희도 일체의 그 성장 촉진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키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동현 씨 또한 시청의 농업 전문가와 함께 지역산 콩으로 친환경 재배를 시도했지만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그 농가들하고 노르다 대체작물로다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발화율이 떨어지는 거라. 수량도 떨어지고 발화율도 떨어지고 이게 콩나물 콩은 대부분 75% 정도 발화율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발화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부 콩나물 업체에 문의한 결과 발화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15년간 충남에서 친환경 콩나물을 재배하고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동현 씨. 제주산 콩종자를 썼다면 충남 지역의 농산물이 아니라는 충청남도. 과연 어디까지 충남의 농산물로 봐야 할까요? 콩나물은 가공용이 아닌 엄연한 농산물입니다. 농민이 피와 땀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히 한 가지 기준으로 보고 가공용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좋은 농산물을 만들려는 농민의 노력을 살펴주시고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남도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콩나물이 가공품이다 이런 얘기이고 원료의 원산지인 콩이 제주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충남도에서 이 콩을 콩나물로 재배를 했어도 원산지는 제주산이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충남도의 해석도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기에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콩나물 재배업을 하는 사람들도 엄연히 우리 지역의 농민입니다. 물론 충남산 콩으로 콩나물을 재배하는 타 농민들과의 균형을 고려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콩 종자를 다른 것을 쓴다는 이유로 지역 농산물에서 배제된다면 그건 좀 어딘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 뭐 법하고 일반인들의 상식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법이 이렇다 하더라도 충남도에서 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 충남도 농산물 촉진 조례를 살펴보면 충남 지역의 농산물, 충남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 농수산물 가공품인 콩나물, 충남 지역의 농산물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충분한 논의 그리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이런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학교 급식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있습니다.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그 기준 밖에 있는 사람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정책의 지향점, 목표 등을 고려해서 우리 도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교 급식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서면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뭐 어떤 정책이든 간에 어쩔 수 없이 기준 밖에 있는 사람이 생기기는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공백을 외면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에 따라서 정책의 진정성이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우대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식 지원 정책.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이번 기회가 그 좋은 취지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가 더 나은 우리 지역, 우리 사회를 만듭니다. 시사인 대세남, 제보 메일과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숫자, 공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주민. 그 첫 번째는 2주의 숫자입니다. 네, 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1조 원인데요. 어떤 의미의 숫자일까요? 저 정도 큰 금액이면 뭐 기업 매출이나 아니면 대기업 순이익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닐까요? 예. 네. 그 정부가 최근에 K반도체 전략이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 1조 원입니까? 저도 사실 그 뉴스를 봤는데 예. 그 1조 원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1조 원은 2021년 충남 지역의 지역 화폐 발행 금액입니다. 지난해에 충남도 내 15개 시군의 지역 화폐 발행 금액이 7,305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는데요. 그러면서 충청남도가 2021년 올해 발행 목표액을 1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달성된 거죠. 예, 지난해 또 올해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화폐가 많이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자체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앞서서 말씀드린 지난해 발행 금액 7,305억 원은요, 전년 대비해서 15.5배나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지역별 발행액은 천안시가 가장 많았는데요, 1,700여 원이었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생산 유발, 소비 촉진 등 무려 3조 509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역화폐의 당초 취지는 지역자본의 역의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역 내에서 돈이 소비되고 다시 재투자되는 그런 선순환이 목적인 것인데 예. 그러던 것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맞물리면서 재난지원금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급성장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정부에서는 소비 촉진이 필요했는데 예. 그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지역화폐에 이제 보조금을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보조금이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인센티브 10%나 혹은 15%의 인센티브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의 그 지역 내 선순환 그리고 정부의 소비 촉진 그리고 소비자의 그 인센티브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예. 지금처럼 지역화폐가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연구원의 분석 결과 충남의 지역화폐 가맹점 10곳 중에 9곳이 매출 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월평균 이익 증가액은 22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기를 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건데요. 하지만 또 부정적인 우려 또한 많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에 지자체 간의 경쟁 구도가 심화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뭐 소비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자체별로 이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격차가 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충남의 지역화폐. 다양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주의 공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 수문이 완전 개방된 금강의 마지막 보, 백제보입니다. 지난 2018년에 세종보와 공주보에 이어서 지난주 백제보까지 완전 개방이 되면서 끊겨있던 금강의 물길이 완전히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예. 보 개방을 앞두고 사실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동안 뜨거운 찬반 논란이 집중됐던 공간입니다. 농민들의 농업용수 부족 우려와 또 일부 지역에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고갈 우려 등이 맞물렸는데요. 그래서 지난 2년여 동안 지속적인 일시 개방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했고요. 또 점검을 마친 후에 이번에 농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완전 개방하게 된 겁니다.
한동안 금강 곳곳에 이 녹조가 끼면서 일명 녹조라떼 사진들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보호 개방이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호 개방과 더불어서 물의 흐름이 개선이 되면 녹조 현상 감소, 자연성 회복 효과는 더 가시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하수 고갈이나 농사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관정 개발과 양수장 건설 등 물 이용 대책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난 2019년 11월을 보면 보호 개방 이후에 그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농민 민원이 접수되면서 2달 만에 복귀된 바가 있었거든요. 예. 수시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쉬운 지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백제보는 언제까지 개방이 유지가 됩니까? 예, 일단은 오는 10월까지 개방을 한 뒤에 시설하우스에 물을 많이 쓰는 겨울철에는 다시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보를 닫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상시 완전 개방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금강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주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뜨거운 이슈들을 2030 청년들의 시각으로 거침없이 풀어보는 청년 당당 시간입니다. 청년답게 당당하게 나누는 갑론을박. 오늘은 우리 지역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거침없는 좌담이 펼쳐질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구의회 박철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구의원 서다운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90점 주고 싶어요. 저는 80점 주고 싶습니다. 저는 운전을 자주 하지는 않는데요. 아직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그 운전대를 잡으면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하는데 그렇죠. 처음에 면허 땄을 때 도로를 다니면 제가 주행 속도 맞춰서 가는 것 같은데 다들 빨리 달리고 뒤에 딱 따라 붙으니까 너무 무서운 마치 거예요. 쫓기는 듯한 네, 느낌. 쫓기는 듯하게. 네. 근데 지금 5030 시행돼서 그 뒤에 운전대를 잡으니까 다 같이 천천히 가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한 장점이죠.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주변 상황을 확 살필 수 네네. 있고 운전자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정책이고 또 저 역시 4명의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시행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만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50km로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아지는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굉장한 대로 8차선 대로인데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경우 그런 게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변동 5거리부터 내동 4거리가 저도 거기가 가끔 가는데 네, 놀랄 거기가 때가 있어요. 거의 10차선 되거든요. 네, 맞아요. 학교 주변 미터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가 30km예요. 네, 네, 네. 급 정체 구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주요한 시간대는 네, 네. 이해할 수 있는데 30km 제한 구역 여기 부분은 좀 지역을 한번 설정을 해서 확인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불만 중에 이제 많이 들리는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로 피해도 큰 상황에서 그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과태료 날라오면 굉장히 속상한 거거든요. 어떤 택시기사분께서는 같은 곳에서 2번 연속으로 나와서 한 달 요새 하루 일해서 얼마 버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오히려 힘도 빠지고 막 속상하다, 괴롭다 이런 표현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그 시범 운영을 해본 결과 사고 건수는 13.3%가 줄었고 사망자 수는 63.6%, 굉장히 큰 효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OECD 가입국 평균을 따져봐도 덴마크 같은 경우는 90년도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 데나 유럽 평균을 보면 거기도
20에서 24% 정도의 사망 사건이 주는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번 주에 안타까운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족을 잃거나 가족에게 아픔이 오랫동안 경험해본 사람에게는 비교 대상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먼저인 정책,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시 경각심을 갖고 네. 교통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를 잘 인식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볼게요. 네, 골목 상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 소상공인, 특히 그 요식업 하시는 일반 음식점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타격이 커서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 타임에 받을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너무 적어서 네네.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회전율이 두세 번은 돌아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저녁 타임에도 일찍 귀가하시면서 아예 수익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너무 있어서 이건 정말 전국적인 문제고 네. 우리 지역에서도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식당 갈 때마다 참 어떻게 드릴 말씀 없고 제가 2인분 먹을게요 이렇게는 하는데 그 의식이 요새는 많이 배달을 위주로 먹고 예. 또 집에서 뭐든 즐기려고 하고 또 안전 때문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지금 배달 문화가 많이 좀 정착이 잡혀서 소상공인들도 다 웬만하면 이제 배달 음식 하려고 하시고 그런 걸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판로는 찾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고 지자체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도 조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청년들은 일찌감치 사업 아이템을 바꿔가지고 그 여러 가지 배달 업체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빨리 배달업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역에 그 오래 영업을 하셨던 어르신들,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배달 한 적도 없는데 어렵죠. 배달로 바꾸시려고 하니까 네, 용기는 어떻게 사야 되고 또 맞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고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그 느껴지는 그런 박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조금 회복을 위해 더 크게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버티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게 있다고들 하시던가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10시에 끝나는 게 풀렸어요. 9시에 끝나는 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뢰 안 나가는 거. 10시 전에 거의 다 해산하는 분위기고 끝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이게 다 잘 될지는 희망이 좀 작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많이 동감을 해요. 저희 코로나19 그 백신을 맞기 위해서 동해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그 백신 접종 센터까지 네네. 옮겨 주시는 그런 버스 대절을 저희가 몇십 대를 했거든요. 거기서 계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몇 개월 만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관광업계가 아예 지금 올스탑이었기 때문에 그 버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버스를 팔지도 못하고 팔아도 제값도 받지 못하니까 그냥 갖고 계시다가 이제 한번 지금 운전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그 동네에서 백신 센터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짧게 한 15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버스 타신 어르신께서 이대로 놀러 좀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운전기사님도 슬프고 저도 슬프고 다음에는 가요 이렇게 하고 헤어졌던 슬픔. 버스 기사님들 너무 마음 아프죠.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긴급 지원 대책들 나오고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예산인데 써야 된다면 어떤 점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그 이자 지원 보통 지금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고 또 대출이 잘 요새 되지도 않아서 또 더 비싼 이자를 주면서까지 대출을 받고 또 1금융이 안 되면 2금융에서 받고 2금융이 안 되면 3금융에서 받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언젠가 잘 될 거란 기대를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실제 지원은 이자 지원을 가능하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부분들이 1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두세 분이어도 혹은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인원을 고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고용을 끊지 않고 고용 유지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영업 차원에서는 고용주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실제 집권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실손보상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고, 또 오세훈 시장께서 오세훈 시장 당선되자마자 그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거를 제안을 드렸더니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거는 긍정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걸 좀 진행하고 있는. 법적인 최고금리가 24%였다가 이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최고금리 자체를 20%로 낮추는 정책을 진행을 해서 조금의 아픔을 좀 낮춰드리는 데 일조를 하지 않았어요. 저금리 정책도 보여드린 바 있고, 근래 대전 측면에서 보면 골목 상권이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골목 특화 지원 정책을 전국 단위로 지금 공모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전국 8개 지자체 중에 대전이 대덕구 비례동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까지 대비하는 방역이 완벽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제도, 그런 시스템들, 이런 조금 지자체 차원에서의 도전과 또 정부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서 골목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좀 보편적인 혜택도 좀 더 드릴 수 있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분들, 또 소상공인분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위로의 말보다 함께 이겨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광주 곳곳의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들은 평범한 학생들과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4글자,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살아 숨쉬게 하고 의미로 꽃피게 만드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하고자 하는 가치,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